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번화한수도 한양의 어느 깊숙한 골목에 자리한 이름난 기루. 그곳에 연꽃처럼 고고한 자태와 달처럼 아름다운 얼굴로 명성이 자자한 연화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빼어난 미모와 뛰어난 기회를 가졌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천한 기생의 신분을 벗어나 권력과 부를 손에 쥐고 말겠다는 뜨거운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꿀 유일한 길은 권세 있는 사대부의 첩이 되는 것이라 굳게 믿고 오랫동안 적당한 상대를 물색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밤, 연화는 당대 최고의 세도가이자 마을에서 가장 부유하기로 소문난 김대감을 손님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중후한 외모에 권위가 서려 있었지만 아름다운 여인에게는 한없이 약하다는 소문이 파다한 인물이었죠. 연화는 김대감을 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나를 이 진흙탕에서 건져줄 동아줄이다. 그날부터 연화는 자신의 모든 매력과 온갖 교태를 동원하여 김대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끈질긴 노력은 결실을 맺어 연화는 꿈에 그리던 김대감의 첩이 되어 그의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연화야, 이리 더 가까이 오너라. 연화는 수줍은 듯 고개를 살짝 숙이며 김대감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녀의 뺨은 설렘과 긴장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죠. 내 마음 같아서는 온 한양에 소문을 내고 성대한 잔치를 열고 싶지만 요즘 나라에 흉년이 들어 민심이 흉흉하니 조용히 너를 들을 수밖에 없었구나. 대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터이니 어서 말해보거라. 대감 마님께서 이미 소첩의 난군님이 되어주셨는데 이 비천한 몸이 어찌 더 바랄 것이 있겠사옵니까? 말하는 것조차 이리 고울 수가. 그냥 그렇다면 실은 소첩에게 한 가지 간절한 청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어서 말해보거라. 예전에 소첩이 머물던 기루에 소희라는 아이가 있사옵니다. 소첩의 수발을 들던 아이인데 부디 그 아이를 이 집으로 데려와 제 곁에 머물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에게 그토록 소중한 아이라면 당연히 데려와야지. 내일 당장 사람을 보낼 터이니 너는 아무 걱정 말고 있거라. 대감마님. 정성을 다하지 않아도 좋다. 연화는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김대감의 넓은 품에 안겼습니다. 소희야, 어서 오너라. 연아 언니. 정말로 내가 서로를 마주본 두 사람은 그간의 서름과 그리움이 북받쳐 올라 금세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소희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내가 반드시 이 집의 안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줄 것이다. 언니, 저는 지금 이 순간도 꿈을 꾸는 것만 같아요. 아니, 이제 시작일.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피도 눈물도 없는 친척들 손에 헐갑에 팔려왔던 그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희야. 내가 비록 대감의 첩실이 되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대감마님께서는 여인의 치마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분이라 언제 또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릴지 모르는 일이다. 그러니 대감의 눈길이 내게 머물러 있는 바로 지금 내 위치를 확실히 다져야만 해. 알겠어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는 길이라면 어디든 따를게요. 그래.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내 방은 이미 마련해 두었으니 어서 가서 편히 쉬도록 해. 쉬다니요. 제가 이곳에 왔으니 언니의 수발은 제가 들어야지요. 너는 이제 내 수발을 들 필요가 없다. 너는 내 동생으로 이곳에 있는 것이니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돼. 그저 이곳에서 내가 가르쳐 주던 글 공부를 마저 하고 시나 그림 같은 것을 익히며 교양을 쌓으면 된다. 이제 기생도 아닌데 제가 그런 것을 계속 배워야 하나요? 차차 알게 될 것이니 어서 건너가 쉬도록 하거라. 복녀야, 거기에 있느냐? 예, 아씨. 찾으셨습니까? 이 아이를 방으로 안내하고
편히 쉴 수 있도록 잘 보살펴주게. 예, 그리 알겠습니다. 복녀가 소희를 데리고 방을 나가자 연화의 아름다운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연화 아씨라니. 건방진 것 작은 마님을 작은 마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어디 두고 가라. 내 입으로 기어이 마님 소리가 나오게 만들어줄 테니. 한편 방으로 가는 길에 복녀는 소희에게 퉁명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는 이름이 무엇이냐? 소희라고 합니다. 기생 출신 아니랄까 봐 이름 한번 요란하구나. 내 말을 명심해 듣거라. 이 집안에는 보는 눈도 많고 듣는 귀도 많으니 행동거지를 늘 조심해야 한다. 특히 안방마님께서는 연화아씨나 너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으실 테니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내는 것이 신상에 좋을 것이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복녀는 소희를 방에 데려다 준 뒤 곧장 안채로 향하여 안주인인 윤씨 부인을 아뢰었습니다. 마님, 복녀이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마님, 이번에 대감마님께서 드린 첩이 보통 내기가 아닌 듯합니다. 벌써부터 어린 기생까지 집으로 끌어들였지 뭡니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구나. 그저 새 것에 대한 호기심이겠지? 그 호기심은 늘 금방 사그라들기 마련이란다. 하지만 마님, 대감마님께서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셨어도 늘 바깥에 따로 집을 마련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번처럼 아예 집안으로 들인 것은 처음이지요. 마님은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탈이라니까요. 사대부가의 여인으로 태어났다면 마땅히 감내해야 할 삶이다. 그나저나 새 사람이 왔으면 내게 먼저 인사를 와야 도리일 텐데 아직 소식이 없구나. 아무래도 예법을 몰라 그러는 듯하니 복녀 내가 가서 슬쩍 일러주거라. 예, 마님. 그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복녀는 윤씨 부인의 명을 받고 연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연화 아씨, 이 댁에 들어오신 지도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안방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복녀의 말을 들은 연화는 기분이 상한 듯 짜증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지? 그것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지켜야 할 예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랫사람이라. 그 예법이라는 것에 윗사람이 먼저 와서 아랫사람에게 인사하면 절대 아니 된다는 조항이라도 있더냐. 연화의 말에 복녀는 기가 막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서 마님께 여쭈어 보거라. 정말 그런 법도가 있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달려가 인사를 올리겠다고 말이다. 복녀가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간 뒤 연화는 그날 밤 김대감이 자신의 처소에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김대감과 나란히 누운 연화는 잠 못 들고 뒤척이며 일부러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무슨 근심이라도 있는 것이냐? 어찌 잠 못 들고 한숨만 쉬는고?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내게 말 못할 사정이라도 생긴 것이냐? 어서 말해보아라. 김대감의 다그침에 연화는 마지못한 척 눈물을 글썽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첩이 사대부가의 예법을 잘 알지 못하여 마님께 큰 결례를 범한 듯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 마땅히 소첩이 먼저 마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함을 알고 있었사옵니다. 허나 마님께서 소첩을 탐탁지 않게 여기실 것이 두려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녀가 와서 말하기를 마님께서 소첩이 인사를 오지 않아 크게 노하셨다고 하더이다. 대감마님, 소첩은 마님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겁먹을 필요 없다. 부인은 본디 심성이 고운 사람이다. 내가 내일 자리를 마련해 줄 터이니 함께 부인을 만나보자꾸나. 아니 되옵니다. 대감 마님께서 나서시면 마님께서 소첩을 더욱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님과 단둘이 뵙는 것은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여 대감 마님께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무슨 부탁이냐?
내일 제가 마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터인데 그때 대감 마님께서 그저 지나는 길에 우연히 들른 척 잠시만 자리를 함께 해주시면 아니 되겠습니까? 하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내가 부인과 차나 한잔하러 온 척하면 자연스레 셋이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지. 알겠다. 그리하마. 다음 날 아침, 연하는 소희의 도움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정성껏 몸단장을 하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마님, 소첩 연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들어오너라. 연하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윤씨 부인이 앉으라는 말도 하기 전에 제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씨. 이게 무슨 무례한 행동입니까? 아직 마님께서 허락도 하지 않으셨는데. 어서 일어나 절부터 올리십시오. 복녀의 다그침에도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윤씨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마님, 저기 저 복녀라는 것이 감히 저를 가르치려더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매로 다스릴까요? 아니면 광에 가두고 사흘 밤낮을 굶길까요? 연하의 당돌한 물음에 윤씨 부인은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복녀의 언행에 자네 마음이 상한 모양이구먼. 이번 일은 내 얼굴을 보아서라도 그냥 넘어가 주게. 뭐야? 내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대감마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저 여인이 큰 소리를 내게 만들어야 하는데. 연하는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손을 들어 복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복녀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마님을 보아서 이 뺨 한 대로 넘어가는 것이다. 꼴도 보기 싫으니 어서 나가보거라. 복녀가 울며 방을 나가자 그제야 윤씨 부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이리 경거망동하는 것인가? 정녕 내 존재가 보이지 않는 게냐? 마님,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리 화를 내시는 것입니까? 제가 저 하녀인 복녀보다 못한 존재라 생각하시는 겁니까? 내가 내 앞에서 복녀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마님께서는 아랫것이 저를 무시하고 가르치려던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시는 겁니까? 연하의 계산된 도발에 윤씨 부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오르는 그때 연하의 귀에 기다리던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소첩이 분수를 모르고 복녀보다 아랫사람인 줄도 모르고 마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소첩이 잘못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해괴한 소리를 하는 게냐? 지금 내가 나를 가지고 노는 것이야? 윤씨 부인이 목소리를 높이는 바로 그 순간 김대감이 문을 활짝 열고 들어서며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연하는 겁에 질린 사슴 같은 표정으로 김대감을 바라보았고 김대감은 당혹스러운 얼굴로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이게 어찌된 일이요? 대감. 이 아이가 저를 능멸하고 함부로 대감마님, 마님의 말씀이 전부 맞습니다. 소첩이 예법을 몰라 큰 잘못을 저질렀으니 부디 소첩을 꾸짖어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가녀리게 떨고 있는 연하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자 김대감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부인을 꾸짖었습니다. 부인,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소? 연하가 사대부가의 예법을 몰라 잘못을 저질렀다 한데 가르치고 품어야 할 사람이 어찌 이리 매정하게 군단 말이오. 이 아이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모습이 부인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겁니까? 아니, 대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 아이의 계략 됐소. 자초지종은 내가 연하에게 직접 들을 것이니 그리 아시오. 연하야, 그만 일어나 돌아가자꾸나. 김대감은 방을 나가면서도 부인에게 차가운 눈빛을 던지며 말했습니다. 내 오늘 부인에게 크게 실망했소. 방 안에 홀로 남은 윤씨 부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가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고? 아무래도 저 아이의 계략에 내가 보기 좋게 걸려든 것 같구나. 그날 이후 연하는 사실상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했고 윤씨 부인은 안채에 갇힌 듯 조용히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연하는 그동안 소희를 각별히 보살피며 글과 그림, 시를 가르쳤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김대감은 연하의 처소를 찾았다가 정자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는 소희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14살이 된 소희는 앳된 소녀의 모습에서 벗어나 제법 여인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죠. 엊그제까지만 해도 어린아이 같더니 소희가 벌써 저리 자랐구나. 이젠 완연한 여인일세. 소희를 바라보는 김대감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감정이 어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김대감은 정자에 홀로 앉아있는 소희에게 다가가 슬며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봄바람을 느끼는 척하며 소희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쳐 올렸습니다. 봄바람에 실려오는 이 꽃내음이 꼭 너를 닮은 것 같구나. 소희는 갑작스러운 손길에 당황했지만 감히 뿌리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연화가 싸늘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이 소희에게 흑심을 품고 있음을 눈치챈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대감은 노골적으로 소희에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했고 연화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그것은 질투가 아니었습니다. 안 돼. 소희만큼은 절대 나처럼 살게 할 수 없어. 더 늦기 전에 방도를 찾아야만 해.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연화는 마침내 결심을 굳히고 자신의 발로 안채를 찾아 윤씨 부인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마님, 잠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부디 잠시만 시간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한참의 침묵 끝에 문 너머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계략으로 나를 욕보이려 찾아온 것이냐? 문이 열리자마자 연화는 그 자리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마님, 소첩을 도와주십시오. 그간 제가 마님께 저지른 모든 잘못, 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소희를 도와주십시오. 윤씨 부인은 엎드려 있는 연화를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다가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희라면 내가 데려온 그 아이 아니냐? 그 아이에게 무슨 병고라도 생긴 것이냐? 대감마님께서 소희를 마음에 품으신 듯합니다.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나를 찾아온 것이냐? 대감께서 평생 너만 바라볼 것이라 생각했더냐? 대감마님께서 다른 여인을 품으신다 한들 소첩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저와 같은 삶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마님, 제발 소희를 이 집안에서 무사히 내보낼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내 하나만 묻겠다. 내가 그 아이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준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 이 집을 나가라 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목숨을 내놓으라 하시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지금 내 목숨보다 그 아이가 더 중하다. 그리 말하는 것이냐?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던 저에게 다시 사람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해준 너무나 소중한 아이입니다. 그 아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소첩의 목숨은 아깝지 않습니다. 알았다. 나도 방도를 생각해 볼 터이니 그만 돌아가 있거라. 며칠 후 윤씨 부인은 친정 오라비인 허 관찰사에게 서신을 보냈고 답신을 받은 뒤 연화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일 내 친정에서 손님이 오실 것이다. 내가 그 손님 앞에 소희를 데려와 선을 보일 수 있다면 그 아이에게 기회가 생길 게다. 허나 그리하면 대감께서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터 어떤 고초를 겪더라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 마님. 어떤 고초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내일 오실 손님은 내 오라버니이신 허 관찰사 대감이시다. 그분께서는 재주 있는 아이들을 아끼시니 눈에만 띌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앞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밝을 것이다.
이 은혜는 셋내가 죽어서라도 갚겠습니다. 다음 날 김대감 내외와 허관찰사가 사랑채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연화가 소희를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내 인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까지 온 것이냐? 귀한 손님이 오셨다기에 예를 갖추는 것이 도리인 듯하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오라버니, 저 아이가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소희라는 아이입니다. 글재주가 좋다고 하니 잠시 구경이라도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흥미롭군. 신분이 천하다 하나 그런 재주가 있다니. 어서 올라와 글을 한번 지어보거라. 연화는 서둘러 문방사오를 가져와 소희에게 글을 짓게 했습니다. 소희가 지은 글을 본 허관찰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주 좋은 글귀로구나. 이런 글권은 어찌 생각한 것이냐? 소희는 신분의 귀천 없이 사람을 구하는 의녀가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으로 글을 지었습니다. 기생집에 팔려온 아이라 하였는데 참으로 기특한 꿈을 지녔구나. 지금이 기회라 생각한 연화가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관찰사 대감. 부디 이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연화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썩 물러가지 못할까? 이름이 소희라 하였느냐? 나를 따라가겠느냐? 내가 나를 따라 나선다면 내 언니와는 헤어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가 의술을 배울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소희가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망설이자 연화가 말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언제든 너를 만나러 갈 테니 아무 걱정 말고 따라 나서겠다고 말씀드려라.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면 관찰사 대감마님을 은인으로 생각하며 평생을 살겠습니다. 좋다. 나는 내일 떠날 것이니 그리 알고 채비를 하도록 하거라. 연화의 눈가에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음 날 소희가 허관찰사를 따라 떠나고 연화는 곧장 자신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처소에는 이미 분노한 김대감이 하인들을 거느리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내년이 일부러 소희를 관찰사 앞에 데리고 간 것이렸다. 예, 맞습니다. 소첩은 소희가 자신의 꿈을 이루길 바랐습니다. 무엇이라? 천한 기생년들을 사람답게 살게 해주었더니 분수도 모르고. 여봐라. 저것이 제 분수를 알 때까지 당장 매를 쳐라. 얼마든지 때리십시오. 소첩이 대감마님의 속내를 정녕 모를 것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어찌 사람의 탈을 쓰고 소첩이 친동생처럼 아끼는 아이를 탐하려 하실 수 있습니까? 저 주둥이를. 이놈들, 무얼 하느냐. 어서 저 입을 다물게 하지 않고. 하인들이 연화를 매질하기 시작했지만 연화는 맞는 와중에도 목소리를 높여 소리쳤습니다. 어찌 자식 같은 아이를 여인으로 보십니까? 그것이 양반 대가리가 할 짓입니까? 그 모습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민 김대감은 직접 매를 들고 일어나려다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김대감은 결국 화병으로 인해 반신불수가 되어 여생을 자리에서 누워 지내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며칠 후 윤씨 부인은 매를 맞고 누워있는 연화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몸도 성치 않을 텐데 그냥 누워있게? 아닙니다. 많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대감마님께서는 아무래도 남은 여생은 일어서지 못하실 듯하네. 마님, 소첩을 죽여주십시오.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소첩은 죽어 마땅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나는 자네에게 상이라도 내리고 싶은 심정일세. 윤씨 부인의 말에 연화는 크게 놀랐습니다. 자네는 사대부 여인들이 어찌 사는지 아는가? 밑도 끝도 없이 모든 것을 참고 또 참아야만 하네. 남편이 다른 여인과 밤을 보내는 것을 알면서도 너그러이 받아들이는 것이 덕목이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지. 자네는 내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대신 해주었고, 내가 바라던 결과를 가져다 주었어. 그러니 앞으로 자네와 나 서로를 이해하며 자매처럼 잘 지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연화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후로 윤씨 부인과 연화는 친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